1971년 8월 23일 늦더위 무덥던 날 수도 서울은 충격에 휩싸인다. 군복을 입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무장교환들이 인천 쪽에서 버스를 탈취해 서울로 진입한 것이다. 청와대로 향하던 이들은 대방동 유한양행 앞에서 수류탄으로 자폭함으로써 허무하고 끔찍하게 최후를 마친다. 이 사건은 인천 앞바다 신미도의 공군 관리하에 수용 특수범 23명의 죄수들은 오후 3시 30분 무장교환의 신분을 공비라고 발표했던 군은 6시 30분경 죄수들이라고 말을 바꿔 발표했다. 그들은 누구인가? 의문을 가질 기회도 없이 생존자 4명에게는 사형이 집행되고 난동 사건의 실체와 실미도 특수부대의 존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특공대야, 소위. 특공대라는 것은 이쪽에서 목표 오는 데를 잡아오든지 깨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쥐도새도 모르게 붙잡아가지고 서울에 갖다 놓냐, 이게 김일성이라는. 폭력이나 허들어간 깡패들. 이제 그런 거를 뽑았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고요. 거의 이게 미친 짓이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중책을 말이야. 대신 이제 국가에 충성을 하고 그 목적 달성을 했을 때에는 제2의 인생을 국가에서 다시 살 수 있게끔 배려했던 건데, 북파 목적으로 창설됐다는 실미도 중앙유격사령부 684 특공교육대. 실종돼버린 이 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밝혀질 수 없는 것인가? 실미도 특수부대 창설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서울에 침투했던 1.2.1 사태에서 비롯된다. 공비 29명이 사살되고 1명이 자폭, 김신조가 생포되었으나 우리 측도 104명의 인명피해를 낸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기본 우리 31명 임무는 박정희 노아지 뗄 임무. 사슴 잡고 박정희 목배로 왔다, 이거 됐거든. 박정희 목을 벼? 그러면 뭐 박정희라는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어떤 여하지가 아니야. 우리나라 대통령이야. 전 국민의. 그 사람이 목을 빌어와? 그래서 우리가 격분을 한 거예요. 이놈. 그럼 우리도 김일성이 목 뺄 거 아니야. 그렇게 된 거도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의 자제와 인내에도 한도가 있다는 것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5.16 혁명 공약에서부터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아 체제를 강화하겠노라던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고 북한의 대남 전략 역시 도발과 만행으로 이어져 당시의 사회는 피해 대응을 요구했다. 이제는 더 못 참겠다고 분연히 일어선 성난 시민들입니다. 분노한 시민들의 노호는 천지를 뒤흔들고 증오와 비통은 김일성의 화형식까지 집행했습니다. 안보 제의를 내세운 박정희 대통령은 1.2.1 사태를 계기로 북한의 후방 침투에 대비한 200만 명의 향토 예비군을 창설했고 학생들에게도 교련 교육을 도입했다. 제리코 작전이라는 TV 외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실미도 특수부대 창설도 이 같은 시대의 산물인 셈이다. 내가 보고로 갖기로는 전부 범법자라 그럽대요.
범죄자, 뒷골목에서 얕은 이 폭력이나 허들어간 깡패들, 이제 그런 거를 뽑았다 그래요. 작전이 성공하면 죄를 사면시켜준다는 조건으로 소집된 실미도 특수부대에는 무기수 사형수뿐만 아니라 고기회사, 불황아 등 사회 밑바닥에서 생활하던 민간인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계획은 극비리에 진행시켜 나가게 된다. 이제 총장이 되면 이제 인수인계를 하니까 그때 이제 내가 인수를 한 거래요. 그 전임자한테서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실미대의 존재를 알게 됐고. 예. 그때 처음 아신 건가요? 처음 차장 때만? 차장 때는 알 수도 없어요. 실미도 특수부대는 당시 권력의 핵심이던 김영욱 중앙정보부장, 대북한 공작책 제1국장 이철이에 의해 만들어졌고 부대 관리와 훈련은 공군이 맡았다. 공군은 비행기로 다 던질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공군이 딱 거기에 이제 붙잡힌 거야. 그것까지 내가 거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좋아. 훈련은 우리가 하겠다. 그 대신 언제 보내느냐, 어떻게 보내냐는 너희가 해라. 결정은 누가 해라. 이렇게 비밀부대로서의 모든 조건을 갖춘 실미도 특수부대원 31명은 결국 죽게 되고 흔적도 이름도 완벽하게 증발한 채 30년 세월이 흘렀다. 숨겨진 사건 실미도에 관한 얘기를 다시 세상에 들고 나온 사람은 소설가 백동호 씨. 그는 99년 여름에 출간한 소설 실미도를 통해 허무하고 원통하게 죽어간 훈련병들의 영혼을 대변하고 싶었다 한다. 국가기밀이라 하여 군 당국으로부터 아무 기록도 얻어내지 못한 취재팀은 훈련병들은 죽었지만 그들을 훈련시켰던 기관병들 중에는 생존자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삶을 이어가고 있는 6명의 생존 기관병을 어렵게 찾아낼 수 있었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우. 오랜 설득 끝에 입을 연 실미도 기관병 출신 황석종 씨는 실미도에서 부르던 북한 노래부터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이렇게 바다에 와가지고 무당을 데려와가지고 이게 굿하고 그랬었죠. 꽁 속에서만 간직하려니까 더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죠.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걔네들 훈련병들 내후반 앞에서 총을 맞고 죽었는데 얼굴에만 38 실탄이 다 들어가 있어요. 38 실탄 탄 피가 30개가 그대로 쏟아졌고. 조금 놀래가지고 정신분열증이 발생돼가지고 약을 먹으면 괜찮은데 약 안 먹으면은 또 헛소리하고 또 옛날 생각하고 담배 태워야 되고 얼굴은 바짝 마르고. 차라리 가슴에 묻어두고 내가 같이 땅에 묻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가슴속에 묻고 싶었던 기억. 28년 전 실미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가만 저기 한상구. 중년이 된 기관병들이 28년 만에 다시 모였다. 사건이 난 지 28년이 지난 후에야 부대원들은 처음으로 실미도 부대를 찾아간다. 죽은 자는 사라져 말이 없고 살아남은 자도 상처를 품은 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실미도 사건. 그 비극의 현장을 다시 보려는 것이다. 실미도는 인천에서 남서쪽 직선거리로 20km 떨어진 해발 80m, 면적은 2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작은 섬이다. 중앙정보부가 북파 특공대를 훈련시킬 최적의 장소로 지목한 이곳 실미도에서 훈련병과 기관병들은 청춘과 전우를 모두 잃었다.
대통령 당할 제가 아닙니다. 근데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저기 쳐다보고 있는 거고 찾아가는 거예요. 물이 빠지면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섬 실미도. 걸어서 이렇게 찾아오는 게 복 받은 사람들이지 뭘 그래. 죽은 사람. 실미도 부대의 공식 명칭은 2325전대 209 파견대. 그러나 부대 이름도 68년 4월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684 특공대로 불렸고 부대 인원도 김신조 특공대와 같은 31명으로 구성됐다. (28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더구나 사건 후 군이 실미도 부대의 모든 증거를 제거했던 터라 실미도 부대의 자취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건전제. 이게 지금 훈련한데 훈련해. 30년이 지나도 고문은 아직 그냥 있네. 이게 다 이거예요. 이거. 네, 모형도 다 그거지. 이거 뭐야? 이건 전부 신문지를 삶아서 했던 건데. 그럼 항공사진 가지고서 이게 우리가 만드는 건데. 북한 침투 훈련을 위해 부대원들이 위성사진을 본따 만들었던 북한의 산악 모형도와 이 섬의 유일한 식수원이었던 우물터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우물을 만들고 지붕을 하고 했는데 그 후에는 뭐 수질 검사는 수질도 좋고 아주 좋았어요. 아니 그다음에야 뭐 우리 요원들하고 훈련병들하고 한 70명이 쓰고도 여름에 목욕하고도 물이 마른 적이 없는데 뭐 예. 물맛이 아주 좋아 이해감이 좋았다는 부대 창설 초기 실미도 부대원 모두가 사기 충천에 있었다고 한다. 저쪽 여기 입구가 되면서 좌측이 연병장. 하루 일과는 6시 기상과 점호 6km 산악구보로 이어지고 적재 침투와 생존을 위한 독도법, 생환법, 폭파기술, 호신술 등을 훈련받았다. 실미도 특수부대 편성은 모든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대장, 직접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내무반에서 함께 기거하는 소대장과 통신병, 의무병, 보급병 등 훈련병 수와 동일한 수의 기관병이 배치돼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훈련병들이나 기관 요원들이 뭐 사위가 충천했지요. 그 나라를 위해서 한번 해야겠다. 이제까지 또 우리가 교육받고 또 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든 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를 한번 해보자. 훈련은 걔들은 잘해요. 하여튼 뛰는 것도 참 완전히 날려댕기다시피 해요. 그 실미도 그 섬을 몇 바퀴씩 돌거든요. 3바퀴인가 7바퀴인가 도는데 순식간에 돌립니다. 그 PT 체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단련은 하여튼 잘 시켰습니다. 걔들 어디 갖다 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운동을 했어요. 걔들이. 목적을 가졌다는 것, 인생의 한 고비에서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은 훈련병들에게 투지와 희망을 주었다. 저희들이 그 명령을 받기에는 어쨌든 1위 사군 부대를 능가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모든 기록이 1위 사군 부대가 산악 행군을 만약에 4km를 몇 번이 뛰었는데 지금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단 1초라도 더 빨리 달리게 만들 그런 목표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3개월간 교육을 시키니까 그렇게 됐었습니다. 진짜 어디에서 목표물이 벌떡 일어나든지 간에 다 100% 명중할 수 있는 정도로 아마 훈련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직에도 보면 걔네들 그 자신감이 북에 언제 남겨보내도 살아 들어올 수 있다는 자신감들이 다 있을 정도였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가가지고 걔네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또 특수기술이라든지 뭐 이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최고에 달했다고 보겠습니다. 나고자는 죽인다. 제포되면 자폭하라. 훈련은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가혹한 강도였지만
훈련병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제로 훈련 과정 중에 7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실미도 특수부대원들은 북한 침투 목적을 위한 일당백의 정신으로 버텼다. 그러니까 나의 신조 그 해골 바가지를 그 연병장 한가운데 딱 걸어놓고 해골 바가지에다 뼈 2개 이렇게 X자로 해가지고 나의 신조라고 딱 써놓은 게 그게 제일 섬찟하게 마음에 들어왔죠. 눈에 보였었죠. 그게 저녁에 보쳤을 때면은 반짝반짝 윤이 나거든요. 이 비가 부슬부슬 오고 그럴 때에는 그게 섬광이라고 그런가요? 그게 딱 나면은 뭐 섬찟하죠. 아무리 뭐 담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거기 와서 그걸 보면은 불이 탁 죽고 그래요. 출정 명령만 기다리며 이를 악문 석 달. 그러나 예정됐던 68년 8월의 북파 침투 계획은 취소됐다. 전에 그 작전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도까지는 갔었다가 작전이 취소되는 바람에 한번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한 번 외에는 걔네들한테 어떤 주어질 기회가 아마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미도 바로 옆섬 무의도. 물이 빠지면 갯벌을 따라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인 이곳에서 대대로 고기를 잡고 밭을 일구며 살아온 무의도 주민들. 실미도 특수부대의 존재를 곁에서 지켜보며 고초를 겪기도 한 또 하나의 증인이다. 그들은 30년 전의 일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한다. 훈련받는 것도 많이 봤죠. 이건 보통 산꼭대기에서 한번 뛰면은요, 내리막길에서 뛰면 한 4, 5m 나르는 것 같아요. 소나무 웬만한 것들은 붕붕 넘어서 그냥 뛰어넘어요. 엄청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우리 어렸을 때 봤는데도 굉장히 빠르고 진짜 야 무섭다 그 정도로 느낄 정도로 굉장히 날렵했죠. 훈련받는 자체가. 그 사람 무지개 배고파뜨렸어요. 훈련병들이요. 가을 같은 데 보면은 뭐 지나가다가 뭐 물 같은 거 뭐냐 고구마 같은 거 이렇게 막 캐먹고 그래요. 그럼 들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들키려면 그냥 집 밟아버리더라고요. 약속했던 3개월이 지나면서 상부로부터 지원과 보급은 줄어갔고 인간의 모든 기본 조건이 배제된 실미도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뭐 군대 생활하면서 뭐 짬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 뭐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근데 단지 그들은 피교육자고 우리는 뭐 기관요원으로서 아무래도 피교육자는 뭐 춥고 배고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졸리고. 대장 명령으로 걔네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그때는 항상 실탄까지 장전을 하고서 이제 근무를 쓰기 때문에 훈련병하고 그럼 훈련병하고 캄캄한 밤중에 그 섬 주변을 한 바퀴 돌 적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걔네들이 두렵습니다. 외부 침입 그 세력보다는 오히려 사실은 걔네들이 두려울 때가 많아요. 대부분이 기관병보다 연장자인 쥐수 출신의 훈련병과 기관병 사이의 갈등도 깊어갔고 하극상 사건도 발생했다. 훈련을 나갔는데 고추밭에서 맞아가지고 이마를 때려 이제 쓰러져가 권총을 뺏겼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잘해줄 테니까 부대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서 연병장에 지어놓고 피교육자들 그 빠따를 야구 빠따를 줘서 20대씩 그냥 교육대장 지시에 때렸습니다. 실미도 지옥 훈련의 장기화는 급기야 무의도의 상처인 무의초등학교 인질 사건을 불렀다. 훈련병 3명이 용유초등학교 무의분교 관사에 난입 마을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마을 처녀 2명을 강간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렇게 초등학교 옆에 관사라는 게 있어요. 그냥 뭐 선생님들이 이제 외지에서 오니까 숙직하고 잠자가 뭐 그런 데를 시골이니까는 그 동네 젊은이들이 가서 아마 그 뭐 놀고 아마 그런 말이더라고요. 근데 두 님이 이제 들어가가지고서 아마 무품 뭐 뒤집어 씌우고서 아마 그 겁탈한 말이더라고요. 인간의 욕망이 생명을 포기할 만큼 절박했던 것일까? 사건을 일으킨 훈련병 3명은 현장에서 자살을 기도, 2명은 숨지고 1명은 실미도로 끌려가 죽었다. 생리적인 욕구는 그것도 큰 불만이고 그것도 혹시 사고 요인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그 시기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 가까운 항구에 가서 그 단체로 데려가서 해소를 시켜준 적도 있었습니다. 동료 7명의 목숨을 잃고도 가혹한 훈련을 견디며 작전 명령만을 기다리는 실미도 특수요원들. 그러나 만반의 준비를 한 계획은 매번 보류 처분을 받았다. 한마디로 뭐 실망이고 당혹하고 또 쏜 화살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건데 이게 돌아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낙담을 했고 또 돌아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그 실망감이라는 건 뭐 말도 못했어요. 김영욱이는 왜 그 부대를 3년이나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었냐. 보내든지 안 보내면 해산해서 어디든지 그래야지. 그게 보통 훈련이 아니에요. 그게. 굉장한 훈련이라고. 사람인데 그 훈련을, 지역화 훈련을 3년이나 계속한다면 그거 견되겠나.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희망을 잃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려 3년 4개월이 지나도록 상부로부터는 아무 소식이 없었다. 한편 실미도 특수부대를 만든 장본인이던 중앙정보부장은 1969년 김영욱에서 이후락으로 바뀌고 실미도 처리 문제는 계속 미루어진다.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다 이게요. 가보니까 분위기가 그 훈련원들의 이 하도 오래 갇혀 있어서 벌써 3년이 다 돼가는데 약속 이행을 안 해준다 이겁니다. 그 내 장관한테 그래서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이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그 뭐 이북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이건 빨리 정리해야 된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사고도 생기고 또 뭐 수영훈련 중에 물에 빠져 죽는 훈련병들도 있었고 자꾸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어떤 처우 개선을 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방안으로 훈련병들을 뭐 하사관이나 장교로 임관시켜주자 그런 방안도 있었고 그것도 한번 상부로 보고도 되고 거론된 적이 있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에 가로놓은 인위적 장벽을 실미도 밖의 상황은 변하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70년 8.15 선언을 기점으로 남북관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그렇고 전쟁이라는 비극을 무슨 방법으로서라도 막을 수 있다면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은 마침내 전면에 나서서 평화통일안을 천명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화해 분위기는 72년 남북회담으로 이어지고 실미도 특수부대의 필요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 소련과의 중서 분쟁에서 많은 그런 그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화해를 원했고 미국은 또 월남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대땅뜨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소위 이제 국제 대땅뜨가 70년대 들어와서 본격화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그동안에 이제 군사주의적인 그런 노선으로 일관되게 나갔던 이제 북한의 김일성의 군사주의 노선이나 또는 이제 이 실미도 부대 같은 걸 만들면서 보복 노선으로 나섰던 그러한 또 박정희 정권의 그 군사주의적 노선 양쪽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한반도의 남북한 역시 그러한 국제 대땅뜨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대화 노선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모든 거 자기들이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원, 뭐 후방, 뭐 다 자기들이 다 장악하고 이래라저래 하는 판인데 예산까지도 그랬죠. 예산 참모총장이 안 된다 보내라 할 수 없는 문제라고. 국방장관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그야말로 권력으로 봐서는 뭐 장관도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는 존재 아니에요. 이게 정보부 일이니까 더욱이나 이제 장관이 좀 난처했죠. 그 지금 내가 지금 그때만 해도 나는 막 이 군대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이계 질서를 생각해가지고 정보부에 직접 얘기를 안 했다고요. 그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그냥 정보부장한테 직접 내가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가 있긴 해요.
버려진 실미도 중앙유격사령부 684 특공대. 마침내 파국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1971년 8월 23일 아침 6시경 훈련병들은 탈출을 위한 행동 개시에 들어갔다. 잠자다가 새벽에 총소리가 막 요란하게 들려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니까 내부반 안으로 피교육자가 들어와가지고 총을 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감이 이거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훈련병들이 총을 들고 기관요원 내부반으로 몰려가면서 총을 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거기 있을 때 불안하고 생각했던 그런 사고, 그게 바로 현실로 다가왔구나. 메탄섬 실미도는 삽시간에 피비린내 진동하는 난장판으로 변했다. 훈련병들은 3년 4개월 동안 훈련받은 실력으로 기관병을 습격했다. 여기 들어왔으니까 한지는 되잖아요. 한지 넘나? 그 당시 24명의 기관병 중 현장에서 살아남은 기관병은 매트리스에 몸을 숨기거나 화장실에 갔다가 숨어있더니 등 6명뿐이었다. 그래요. 예, 발전기, 거기가 발전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이러고서 사는 거야. 얘가 이 안에 들어가서 이러고 사는 거야, 이러고. 여기가 화장실. 네.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총소리가 요란하게 연이어서 나가지고 화장실 문을 열어봤더니 훈련병들의 난동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질 못하고 문을 열어둔 상태로 그대로 있다가 화장실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한 이틀 전에 화장실을 청소를 했기 때문에 들어가니까 한 무릎 밑에 정도 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있는 동안 얘네들이 사살을 전부 기관요원들 사살을 하는 과정이었었고, 걔네들이 명사수이기 때문에 머리 아니면 심장 부분을 쏠 것 같아가지고 제 오른팔로 이 매트리스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머리 모양을 하고 납작하게 엎드려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른팔과 이 등에 그 총알이 스쳐가지고 제가 거기서 생존을 했는데요. 이날 교육대장이던 김순웅 준이를 비롯 12명이 사살되고 6명은 바다로 도망치다가 익사, 모두 18명의 기관병들이 희생됐다. 가서 일단 입구에 들어가니까 연병장하고 기관병 내외반 앞에 또 기관병 내외반에 들어가니까 담요 뭐 매트리스를 뒤집어 쓰고 전부 그 시스템이 널려져 있고 기관병 내외반 앞에 훈련병 하나가 쓰러져 죽어 있더라고요. 사사시 타점에는 다 죽일 수 있지만은 우리하고는 아무 감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6명이나 생존한 것 같습니다. 훈련병들은 무의도에 건너가 당시 이장에게 부대장이 급성맹장에 걸렸다면서 배를 부탁한다. 훈련병 2명이 선착장 쪽에서 그 이장님 마당으로 걸어 들어오시더라고요. 걸어 들어오면서 이장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복장을 보니까 완전히 훈련병 아주 그냥 먼지만 그 지저분하던 그런 그 훈련복만 입고 훈련만 뛰던 사람들이 그날 아침 따라 완전히 그 A급 피복에 그 자동수총을 어깨거리하고 실타는 주머니마다 가득 찼고 피워보지도 못한 신탄진 담배, 그 빨간 그 뚜껑이었는데 신탄진 담배각도 주머니 몇 각씩 집어넣고 완전히 저희가 볼 땐 완전히 그 생소한 복장이었어요. 이장님을 불러내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제 자기 부대장이 급성맹장으로다가 위급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송을 해야 되는데 배 좀 지원해달라. 낮 12시 20분경 훈련병들은 인천시 남구 속칭 독배부리 해안에 상륙한다. 3년 4개월 만에 육지 구경이었다. 이때 해안 초소에 근무하던 초병이 이들을 소대본부에 신고한다. 그때는 물이 많이 나가갖고 배가 이렇게 육지로다가 닿지를 못하고 그래갖고선 여러 명이서 걸어서 육지 쪽으로 다 나왔어요. 총 메고 그리고 그때는 그 독배뿌리라는 데가 바로 여기인데 여기하고 송도 유원지 앞에고 암도 하나 있는데 그 중간 지점으로 다 나온 거로 기억이 되네요.
12시 53분경 송도역 앞 삼거리에서 시내버스를 탈취 서울로 향했으나 연락을 받고 대기 중이던 육군 24명과 총격전을 벌인다. 바로 이 자리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여기가 도로가 이렇게 올라가는 도로가 있었는데 거기 군인들이 막 도착해가지고 버스로 세웠어요. 그 버스로 세우니까 그 버스에서 그 군인들처럼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유리창을 막 깨더라고요. 깨더니 총을 쏘니까 이 사람들은 맞아 쓰러졌고 그걸 보고서 군인들이 막 버스에 대고서 막 쐈어요. 그래서 막교전을 요란하게 했는데 그때 그 마당에서 놀던 아이가 자기 집으로 간다고 막 하다가 골목 앞에서 바로 걔는 죽었고. 이 교전으로 저지하던 군인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주안동 정류장에서는 오른쪽 뒷바퀴가 펑크나자 맞은편에서 오던 시외버스를 강탈해 다시 서울로 향해 달린다. 당시 승객의 증언에 따르면 버스에 오른 훈련병들은 겁에 질린 승객들을 향해 해치지 않을 테니 몸을 숙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배를 많이 골았는가 봐요. 배를 많이 고고 우리는 배 고고 저거는 따신바다 잠자고 우리를 왜 섬에다 가다 놨느냐. 우리를 뭐 지길라 가다 놨느냐. 어떤 식으로 가다 놨느냐. 그런 게 박결이 지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입어갔다. 그래서 이제 그 고속도로 가는 것도 그 소리 듣고 안 갔고 국도로 가야 검문소가 있고 혹시 내가 라이터를 켜고 나발 치고 가면 대낮에 라이터를 4개를 켜고 이렇게 가면은 저 입안장께 경찰관이 안 잡겠나? 헌명 초수 가시면 헌명이 나와서 안 잡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국도를 들어섰는데 아무 잡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오후 1시 30분경 오토바이를 타고 추격하며 정지 명령을 내리던 동인천 경찰서 소속 경찰이 순직한다. 뒤에서 보니까 경찰 그 사이카가 막 쫓아와요. 그랬더니 뒤에 그 아저씨 잔뜩 있었잖아요. 막 안에서 쏴 죽인다 그러더라고요. 저 새끼 쏴 죽인다 그랬더니 앞에 소대장이 내버려 두라 그러더라고요. 내버려 두라고 차는 아무래도 그게 속력이 더 빠르더라고요. 딱 오더니 옆으로 딱 오더니 앞에 탁 써요. 그러니까 그대로 앞에서 그냥 소대장이 쏴 죽이더라고요. 소사역에서 2km 떨어진 지점에서는 신앙촌 검문소의 경찰들이 부상을 당한다. 병인가두에서의 희생자 중에는 이처럼 사고 연락을 급히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많았다. 경찰관이 싸니까 경찰관이 죽어 놓은게나 그것은 전화를 하니까나 그 카브 싹 돌아가니까나 그 경찰관이 복판에 딱 서갖고 근초를 딱 들고 섰더라고요. 이 쓰니까나 야들이 하는 말이 저 걔는 뭐 새끼 대가리를 갈깁니까 뭐가지를 갈깁니까 이렇게더라고. 그러니까 저 한 많이 죽었다. 50m 나가놓고 탕 소리 나더라고. 탕 소리 나는데 그래 탕 소리 나서 차 그 사람 경찰관 서가는데 가니까 요 뭐가지 피줄이 팍 나오더라. 그러면 탁 실어져 버리더라고. 오후 2시 15분경 버스 운전사 정영소 씨가 탈출, 실미도 훈련병이 직접 버스를 몬다. 차를 타고 가는데 뭐 그때는 운전기사가 뛰어내렸을 때니까 차가 뭐 엉망으로 갔잖아요. 엉망으로 가서 제 생각으로는 가다가 그냥 이대로 그냥 사고락도 났으면 좋겠다. 그냥 사고 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냥 어떻게 그냥 끌고 가더라고요. 끌고 가는데 조금 가다가 제가 창밖을 딱 보니까 그냥 뭐 완전 무장한 뭐 군인인지 경찰인지 모르겠어요. 쫙 깔려 있어요. 갈굼총과 실탄을 지급받은 후에 출동해서 당시에 여기 대방동 로타리에는 그 잔디밭이 있었습니다. 이 잔디밭에 막 내려서 대기 허려는 그 찰나에 벌써 일이 들이닥치면서 사격을 가하기 때문에 타이어를 향해서 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그때 잠깐 교전이 붙었어요. 그때 붙을 때 제 기억으로는 확실하게 안에서 먼저 쏘진 않았어요. 바깥에서 먼저 들어왔어요. 바깥에서 먼저 들어오면서 시작이 됐어요. 교전이요. 바깥에서 먼저 교전이 시작이 되면서 차가 좀 갔는지 어쩌는지 그러면서 유한양의 앞에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춘 거예요. 차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만일 고도로 훈련된 이들이 뿔뿔이 흩어졌더라면 피신이 훨씬 용이했을 텐데 왜 굳이 무리지어 청와대로 향했을까? 이들은 결국 대방동 유한양행 앞에서 수류탄으로 자폭 생을 마감한다. 이들은 왜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일까? 이왕에 뭐 죽을 뻔해요. 그놈들이 막 들고 들어갑니다. 그놈들이 뭐 누구를 죽이러 온 건 아니래. 하여튼 뭐 우리를 보내든지 그럼 죽이든지 해결해달라고 온 거라 그래. 배신감입니다.
그들은 3년 4개월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체포하면 자폭한다고 하는 구호를 외쳤고, 이 한 목숨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김일성을 암살하는데 목숨을 바쳐서 조국 통일을 이루고자 했는데, 끝내는 이들을 전부 보안 유지를 위해서 죽여버리자는 그 안이 나왔었고, 그러한 안까지 알게 된 이들이 죽을 땐 죽더라도 그 배신감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따져야겠다는 그 분노 또는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집단 행동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 떨쳐버릴 수 없는 의문. 훈련병들이 실미도에서 행동 개시에 돌입해 통신을 끊어버린 시각은 아침 6시 15분경이다. 헬기로 19분이면 닿을 거리에 있는 공군 정보부대 그리고 중앙정보부는 실미도의 난동을 정말 몰랐을까? 이 통신실에서의 그 통신을 제가 보고를 접수하는 거를 맡았었는데, 저희가 이 30분마다 한 번씩 교신을 합니다. 실미도하고 우리 본부하고도 교신을 하는데, 첫 번 교신이 안 들어왔어요. 첫 번 교신이 안 들어가지고 통신실에다 이제 다시 넣어봐라 해가지고 했더니 두 번째 교신이 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들어갔을 겁니다. 그건 난 잘 모르지만은 그건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이 조직상. 네. 인천 앞바다 실미도의 공군 관리하에 수용 중이던 특수범 범인들입니다. 죄수들입니다. 8.23 사건 당시의 보도도 많은 의혹을 남긴다. 군은 공비, 죄수, 군 특수범, 특수부대 요원 등으로 계속 말을 바꾸어 발표함으로써 보도에 혼선을 빚었고, 대방동 주민들의 협조를 받기 위해 공비로 발표했노라는 식의 옹색한 변명을 해 은폐 의혹을 가중시켰다. 사건 이틀 만에 정래혁 당시 국방장관의 사표가 전격 수리됨으로써 실미도 사건은 서둘러 종결됐다. 그 후에 그날 오후 3시쯤 특수범에 의한 난동 사건이라고 얘기를 흐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체 그 실미도 사건에 대한 진상이 국회에서도 또 언론에서도 일체 그 합동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만 보도됐지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전혀 보도가 없었습니다. 국회 내무국방위 합동조사단이 현장 조사를 했지만 역시 별 성과 없이 막을 내리고, 이후 실미도 사건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금기시된다. 실미도에 있는 이라고 장소도 비밀인데 장소의 비밀을 누설해서 김일성에게 이익을 줬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방공법을 같이 적용해서 관제공산당으로 몰려가지고 복역을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건 실미도. 실미도 사건과 연관된 이들은 상처를 묻은 채 소리 죽여 울어야 했고, 그렇게 잊혀졌다. 그리고 그나마 울어줄 가족도 없는 4명의 생존 훈련병은 사건 한 달 만에 군사재판을 통해 총살당한다. 걔네들도 조사받는 4사람이 있었으니까 걔네들도 좀 만나보고, 얘네들이 악수를 청해요. 그냥 손바닥이 저 삐암으로 올라갔죠. 우리 동료들을 죽이니까 너무 괘씸해가지고 악수를 청하는 걸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그랬어요. 부대는 전부 쑥밭이 돼서 난장판이 되고, 또 여기저기 또 뭐 시체가 늘어져 있고 해서 우선 제1소대 방에 들어갔더니 제 옷하고 뭐 무기 등등을 다 가지고 나가면서 앞에 쪽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짤막한 글씨로 그 소장님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 쪽지를 남겨놨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때는 뭐 아무 감정이 없었었는데 지금 세월이 가면서 보니까 참 그 나하고 역시 교감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 내가 자기들 아꼈던 것만큼
자기들 나라 생각했구나 하는 그 개인적인 감정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예. 정말 청춘을 다 바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결국 그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서 뭐 다른 사람한테 참 뭐 자랑하고 싶어도 실패 돌아갔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는 정말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일념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산화하리라 결심했던 젊은이들. 아무런 명분도 없이 비명 속에 죽어간 이들을 위해 살아남은 이들이 28년 만에 위령제를 올린다.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해. 일단 뭐냐? 이 한 몸 다 바쳐 충성하면 새 삶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31명의 훈련병들. 그리고 그들을 열심히 훈련시키다 희생양으로 숨진 18명의 기관병들. 그들은 죽을 각오도 돼 있었다. 그러나 죽더라도 의미 있게 죽고 싶었을 것이다. 그만해요. 그만해요. 아니 엄마. 아유, 그만해요. 또 어디겠어요? 누가 이들에게 서로 총부리를 겨누게 했는가? 만들어는 놓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버려진 채 그들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청와대를 점령해서 박정희 대통령과 담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간 것은 전적으로 국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가가 북한에서 그들의 군대를 갖다가 이 게릴라로 난파를 시킨 것처럼 우리도 사지에 우리의 국민을, 재수를 하더라도 국민이니까요, 결국 몰아넣는다는,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 국민을 갖다가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비록 범죄자라 하더라도 결국은 당시에 국가가 가졌던 어떤 야만성이라든가 또는 비인권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우리는 대의를 위해 개인을 버리는 일이 소중하다고 교육받아 왔고 또 그렇게 믿는다. 그러나 은폐되고 뒤틀린 역사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이제 과연 누구를 위한 안보였던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쟁과 분단의 시대가 요구한 공포와 분노가 애국의 이름으로 한 정권의 야욕에 이용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들은 물을 것이다. 국가가 개인과 했던 약속은 저버려도 좋은가? 숨겨진 힘없는 생명과 인권은 무시해도 좋은가? 그리고 한 시대의 무모함이 빚은 끔찍한 희생이 국익에 위배된다는 명분으로 은폐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제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